자, 안녕하십니까. 예, 348페이지, 이제 종자 휴면 한번 봅시다. 자, 휴면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리작용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348페이지 보니까 둘째 줄에 생육의 일시적인 정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밑줄 쫙 그어 놓으시고요. 생육의 일시적인 정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휴면 기간은 작물의 종류와 품종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휴면 중의 종자나 눈은 저온, 고온, 건조 등에 대한 저항성이 극히 강해지는데, 그래서 휴면 중에 있는 이런 종자가 휴면이 되면은 아주 낮은 저온에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고, 높은 고온에도 생명력이 유지가 되고, 아주 건조한 속에서도 생명력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휴면이라고 해서 생명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휴면에서 호흡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생육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도 조금밖에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영양분의 소모가 아주 적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저항성이 극히 강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로 보니까 맹류, 보리 종류, 맹류 종자의 휴면은 수발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수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물 숫자죠. 물이 젖은 상태에서 잎사귀에서 싹이 트는 것. 이걸 수발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젖은 상태의 잎사귀에서 싹이 트는 것. 이걸 수발화라고 그러는데, 휴면은 이러한 수발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면은 맹류의 수발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구나. 그 밑줄 딱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외적 조건이 생육에 적당하지 않을 때에도 내적 원인에 의해서 휴면을 하는데, 이것을 자발적 휴면이라고 하고, 자, 이제, 그래서 휴면은 자발적 휴면이 있고 타발적 휴면이 있어요. 자발적 휴면은, 식물의 내적 요인에 의해서, 휴면을 하게 되는 걸 자발적 휴면이라고 그래. 그런데, 타발적 휴면 또는 강제적 휴면은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 환경적 요인에서, 외부 환경이 작물이 생육에 아주 불리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한다면 작물이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휴면을 하게 되는 이런 상태에 나오는데, 이걸 타발적 휴면 또는 강제적 휴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발적 휴면이 있고,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니까 잡초 종자의 경우는 광선과 산소의 부족으로 휴면 상태를 지속할 수가 있고, 광선이 부족하다, 산소가 부족하다, 외부 환경적 요인이 불리하다, 그지? 그래서 휴면을 하게 된다라든지, 이같이 외적 조건이 부적당하기 때문에 유발되는 휴면을 타발적 휴면이라고 한다 이랬죠. 그래서 자발적 휴면, 타발적 휴면 구분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수목의 대부분은 휴면 R을 행성하게 월등한다. 자, 휴면 R가 행성된 당시에는, 한번 봅시다. 휴면 R가 행성될 그 당시에는 잎을 제거하면은 휴면이 깨집니다. 잎을 제거하면 휴면이 깨집니다. 그래서 휴면이 깨졌다라는 말을 휴면 타파라고 그러는데, 휴면 타파되면은 생육이 다시 재개가 되는 거죠. 이러한 단계를 전휴면이라고 그런다. 전휴면. 그래서 이 전휴면이다라고 하는 말은, 전휴면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잎을 제거하면 휴면 타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휴면입니다. 잎을 제거하면 휴면 타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휴면을 전휴면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러한 휴면 상태가 좀 더 지속이 됨에 따라서 이제 잎을 제거한다라고 하더라도 휴면 타파가 안 되는 상태가 오겠죠. 그래서 어느 기간을 경과하면 잎을 제거해도 휴면이 깨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것을 자발적 휴면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자발적 휴면의 단계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발적 휴면의 단계에 접어들면 이제 잎을 제거한다라고 하더라도 휴면 타파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발적 휴면 단계로 접어드는데 이를 동휴면이라고도 한다. 자, 월동 휴면이 깨졌다, 이제. 그래서, 겨울을 지났다. 겨울을 지나면서 휴면이 이제 타파됐습니다. 휴면이 타파됐는데, 온도라든지, 광선이라든지, 이런 외부적 조건이 아주, 적절하지 못해서, 강제적으로 휴면이 계속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휴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강제적으로 어떤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휴면이 나타나는 이러한 후후면은 바로 타발적 휴면이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 휴면 또는 타발적 휴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발적 휴면이 있는데, 자발적 휴면이 전 단계가 전 휴면이고 후 단계가 후 휴면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이런 전 단계에서는 휴면 타파가 쉽게 이루어져. 그런데 자발적 휴면 타파가 쉽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자, 그래서 휴면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도 외부 여건이 좋지 못하면은 다시 후 휴면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타발적 휴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면의 원인은 갱실이다라고 하는 말은 종자의 껍질, 종피가 하드하단 말이야. 그래서 딱딱하다. 그래서 갱실이다라고 하는 말은 종피가 너무 딱딱합니다. 종치가 이래 딱딱해서 종피가 찢어져야만이 발화가 될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발화가 되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휴면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자, 이러면 갱실종자는 이런 종자가 딱딱한 거, 그런 건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소립이라는 종자 크기가 아주 작은 소립종자의 콩과작물, 화이트 클로버라든지 레드 클로버라든지 클로버라든지 엘펠포라든지 자운형이라든지 이런 전부 콩과작물인데, 다시 말하면 클로버, 자운형, 엘펠포 이런 게 콩과작물인데, 이런 콩과작물의 종자는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소립종자입니다. 이런 소립종자인 콩과종자의 경우에 갱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종피 산소 흡수가 제외된다. 그래서 길이나 보리 등에서는 종피의 불투기성 때문에, 불투기라는 말은 공기의 유통이 어렵단 말이에요. 불투기성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럼 종자가 산소 흡수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발화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발화 잘 안 되겠지. 그래서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배가 미숙해서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다음 5번에 발화 억제 물질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휴면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발화 억제 물질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 발화 억제 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보면 벼 같은 경우에는, 벼는 영 속에 발화 억제 물질이 있습니다. 영이라 하는 말은 이삭을 말합니다. 이삭. 배영 속에, 영은 이삭을 말해요. 그래, 배 이삭 속에 발화 억제 물질이 있어서 배 이삭 속에 발화 억제 물질이 있어서 휴면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걸 그러면 간단히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도록 정리를 하면, 발화 억제 물질이 존재하면은 휴면에 들어가게 되겠죠. 벼 같은 경우, 벼는 발화 억제 물질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벼 영 속에 있습니다. 영이라는 말은 벼 이삭 속에, 영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발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물에 씻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물에 씻어버리면, 이삭을 물에 씻으면 발화 억제 물질이 제거돼서 발화가 됩니다. 그렇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순무의 종자, 이건 배 종자고, 무의 종자. 이 무의 종자는 과피에 발화 억제 물질이 있습니다. 과피에 발화 억제 물질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과피를 제거하면 되겠죠. 과피를 제거하면은 발화가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토마토, 오이, 호박 같은 거, 토마토나 오이, 호박, 토마토, 오이, 호박 같은 경우에는 장과 중이라면 장가의 상태에서 말이에요. 장가 중에
발화 억제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가라고 하는 말은 과육이 이 수분이 많아서 연해지는 상태입니다. 장가라고 하는 것은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예를 들어 과육이 수분이 많아가지고 자 수분이 아주 많아서 이 과육이 연하게 된 상태, 연해지는 이런 상태, 이걸 장가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발화 억제 물질이 많이 나와서 결국 발화가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 종자를 분리하여 씻으면은 발화가 된다. 그래서 또 종자를 분리하여 씻는다. 물론 씻어내버린다. 이런 걸 씻어내버리면 발화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발화 억제 물질을 씻어내버리면 발화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화 억제 물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발화 억제 물질은 가장 대표적인 게 식물 호르몬으로서 아버시진산 식물 호르몬입니다. 식물 자체에서 생성되는 식물 호르몬인 아버시진산에 의해서 발화가 억제됩니다. 그 다음에 식물 호르몬 중에서 옥신은 정아의 발화는 촉진하지만 처가의 발화는 억제합니다. 그래서 정아는 촉진하지만 처가를 억제한다. 그럼 아버시진산은 일반적으로 발화를 억제시키는 물질이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발화 억제 물질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거 관련해가지고 발화 촉진시키는 물질은 어떤 게 있겠는가? 이것도 한번 CF 비교로 해서 발화 억제가 아니고 발화를 촉진시키는 물질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하면서 몇 번 나왔으니까 아마 기억이 좀 날 거예요. 그래서 식물 호르몬 중에서 지베렐린은 발화 촉진 호르몬이에요. 그 다음 그 외에도 과산화수소와 질산칼륨은 과산화수소라든지 질산칼륨이라든지 과산화수소나 질산칼륨 같은 것은 발화를 촉진하는 이러한 작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차 휴먼, 342. 2차 휴먼이라고 하는 것은 휴면하지 않고 있는 종자라도 발화에 불리한 환경 조건, 다시 말하면, 온도가 지나치게 높다든지, 지나치게 낮다든지, 습기가 많다라든지, 습기가 적다라든지, 또는 산소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곳에 장기간 노출되면은, 그 뒤에 적당한 조건이 좋은 곳으로 옮겨지더라도 발화하지 않고 휴면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2차 휴면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349페이지 휴면 타파. 휴면이 타파되면 이제 발화가 촉진될 것인데, 자, 휴면의 원인이 갱실에 있다라고 한다면, 갱실은 종자 씨앗이 너무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찢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상처를 내어서 파종을 한다. 종피 파상법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내서 파종을 하면은 발화가 잘 된다. 그 다음에 농황산 처리. 갱실 종자의 농황산이라는 것은 아주 짙은 황산을 처리를 하면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물로 씻어서 파종을 하면은 갱실 종자의 경우에 발화가 촉진이 된다. 자, 그래서 갱실 종자의 발화 촉진하면 한 2개 정도는 기억을 하시라. 첫째, 상처를 내서 파종한다. 그 다음에 농황산을 처리한다. 자, 그 정도. 자, 그다음 350페이지에 화공류 및 감자의 경우에 발화를 촉진하는, 다시 말하면 휴면 타파하는 방법에 벼 종자의 경우에는 40도씨에 3주일간 보존하면은 발화 억제 물질이 불활성화하여서 완전히 휴면이 타파되기도 한다. 자, 이거 밑줄 끊으세요. 그리고 벼 같은 경우에는 벼의 영 속에 발화 억제 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아주 40도씨에 3주일 정도, 약 한 달 가까이 그대로 보존을 하면은 이런 발화 억제 물질이 완전히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휴면 타파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맹류는 과산화수소에 의해서
발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 발화 촉진의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감자의 경우는 지베렐린 발화 촉진 처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350페이지에 쭉 내려가면 4번에 발화 촉진 물질 나와 있네요. 지베렐린이 있고요. 발화를 촉진하는 글쎄 지베렐린 됐고, 그다음에 사이토카이닌. 자, 사이토카이닌은 정화 우세를 억제하고 처가의 생장을 촉진한다 이랬죠. 그래서 사이토카이닌은요. 그래서 발화를 촉진하는데 옥신은 정화를 촉진하고 처가를 억제하죠. 그래서 사이토카이닌은 반대로 처가를 촉진하고 정화를 억제합니다. 옥신과 반대장입니다. 자, 그래서 사이토카이닌은 정화 우세를 억제하고 처가의 생장을 촉진한다 밑줄 것이고 밑에 가니까 따라서 종자의 휴멘과 발화는 발화 억제 물질인 아버시진산과 발화 촉진 물질인 지베렐린 및 사이토카이닌의 상대적 수준에 의해서 지배된다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되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 이제 식물 호르몬이에요. 식물 호르몬은 식물 자체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면 대표적인 아버시진산은 발화를 억제하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베렐린은 발화를 촉진하지. 그래서 식물에서 생성되는 지베렐린의 양과 아버시진산의 양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발화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견해도 있다. 자, 그럼 3대 에틸렌. 자, 에틸렌은 이것도 식물 호르몬인데 에틸렌 자체는 기체 상태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체니까 날아가 버리니까 식물체에서 그대로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시기에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액체화한 것이 에세폰입니다. 에세폰은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것인데 생장 조질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에세폰 이걸 또 다른 말로 에스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에스트렐 액체입니다. 에세폰 액체입니다. 액체로 만들어서 살포를 함으로써 에틸렌의 효력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양상추, 땅콩, 딸기 종자 등의 에세폰 수용액을 처리하면 발화가 촉진된다. 밑줄짝. 그래서 에세폰도 발화를 촉진시키는구나. 양상추, 땅콩, 딸기 종자 등에서 에세폰 수용액을 처리하면 발화는 촉진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발화 촉진액 하나 더 넣어놓읍시다. 에틸렌이라든지 에틸렌도 발화의 촉진 역할이 있는데 이것이 에세폰 액체로서 처리를 하면은 발화가 촉진이 되는구나. 그리고 질산칼륨이라든지 이와 같은 질산염의 경우에는 역시 발화를 촉진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휴멘 연장과 발화 억제되어 있는데 휴멘을 연장시킨다. 그럼 발화가 억제되는 거지, 그지? 자, 발화가 억제되는 온도 조절. 그래서 발화를 하지 못하고 동결도 하지 않는 저온에 저장하면 발화 최적 온도가 20도에서 한 30도씩 일반적으로 그렇단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발화하기가 어려운 온도이면서도 동결돼 버리면 또 동해를 입게 되니까 동결도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0도씨에서 한 2도씨, 3도씨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발화가 오히려 또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감자의 경우는 0도 내지 4도씨, 양파는 1도씨 내로 저장함으로써 발화가 억제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코링이라는 약재를 처리해서 또 발화를 억제시킬 수가 있고, 또 감마선을 비추면은 발화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감마선이 가장 효과가 큰데 감마선을 쪼이면은 발화가 억제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종자의 저장되어 있는데, 종자는 저장하기 전에 하나, 둘, 셋째로 보니까 저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서 건조 상태에서 저온으로 저장하는 게 좋다. 그래서 종자가 저온으로 저장이 되어야만이 호흡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은 종자가 함유하고 있는 영양분의 소모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또 호흡열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저온 저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건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저장을 해야 생명력이 오래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자의 저장은 건조 저장 저온 저장이다. 그 정도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 종자의 태화 및 체종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종자의 태화다라고 하는 것은 종자의 품종이
우량 품종의 우량 종자가 수년간 재배함에 따라서 그 우수성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걸 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자의 태화다라고 하는 것은 종자 또는 품종의 태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종자 태화의 원인과 대책되어 있는데, 자, 종자 태화의 원인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가니까 생산력이 우수하던 종자가 재배 연수를 경과하는 동안에 생산력이 감퇴되는 현상을 종자의 태화라고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이런 종자의 태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유전적 태화와 생리적 태화 그리고 백리적 태화로 그 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종자가 우량 종자가 되지 못하는 게 종자의 태화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산력이 우수했던 종자가 생산력이 줄어드니까 우량 종자가 되지 못하는 거지. 이게 종자의 태화인데, 그것은 유전적 태화가 있고 생리적 태화가 있고 그리고 백리적 태화가 있습니다. 자, 유전적 태화는 작물을 이제 계속 재배하면서 연수가 경과됨에 따라서 자연 교잡에 의하거나 또는 돌연변이에 의하거나 이래서 이행 종자가 또 섞이게 된다, 이런 등으로 인해서 종자의 순수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순수성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종자의 태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유전적 태화라고 그럽니다. 유전적 태화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일반 재배에 있어서 자연 교잡이 되는 정도는 얼마 되지 않지만 옥수수, 호밀, 십자화 식물의 경우에는 자연 교잡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작물의 경우는 일반 재배를 할 때 자연 교잡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는데, 그 중에서도 자연 교잡의 비율이 아주 높은 그런 작물이 몇 개 있어.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자연 교잡률이 높은 이런 작물의 예를 옥수수, 호밀, 십자화가 식물 이렇게 들고 있죠. 그래서 352페이지에 옥수수, 호밀, 십자화가 식물 밑줄 쫙 그어 놓으시고, 이거는 자연 교잡률이 높다. 자, 이러면 자연 교잡률이 높은 그런 작물은 갱리에서 재배를 해서 자연 교잡을 차단시켜 줌으로써 종자의 태화를 방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됐죠? 자, 그다음에 생리적 태화. 생리적 태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재배 조건 등이 나쁘면은 어떤 생육이 불량해져서 생리적으로 종자가 태화하는 이러한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생리적 태화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기억에 감자는 팽지에서 채종하면은 고냉지에서 채종하는 것보다 태화가 심하다. 그래서 감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냉지에서 기른 감자의 채종이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팽지는 온도가 좀 낮고 고냉지는 좀 온도가 낮고 팽지는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팽지에서 채종하면 고랭지에서 채종하는 것보다 태화가 심하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밑에 줄에 팽지에서 생산된 것은 고냉지에서 생산된 것보다 생리적으로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따라서 시감자의 태화를 방지하려면 고냉지에서 채종하여야 하며 팽지에서는 가을 재배를 하면 태화를 경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제 감자의 종자는 고온이 아니라 저온 상태에서 종자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냉지에서 채종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팽지에서 채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온도가 많이 떨어진 가을 재배를 하여서 채종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태화를 경감시킬 수가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353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 콩은 서늘한 지역의 찰지고 수분이 넉넉한 토양에서 채종하면은 충실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다. 밑줄 쫙 그어 놓으세요. 그래서 콩의 경우에는 서늘한 지역에서 차지고, 이 말은 찰지고 진흙이 많고 찰지고 수분이 넉넉한 이런 토양에서 채종하면은 종자의 태화를 많이 줄일 수가 있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다음 띄어서 벼종자는 팽야지보다 분지에서 생산된 것이 임실이 좋아서 종자 가치가 높다. 임실이라는 것은 종자가 맺어지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벼종자는 팽야지보다 분지에서 생산된 것이 임실이 좋아서 종자 가치가 높다. 밑줄 딱 그어 놓으시고요. 그다음 백리적 변화, 백리적 태양. 병에 의해서 종자가 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 소독으로도 방지할 수 없는 바이러스 병 등이 만연하면 종자는 백리적으로 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바이러스 병은 소독으로서도 방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 병이 만연하게 되면은 백리적으로 종자가 퇴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최종 재배다라고 하는 말은 우수한 종자를 생산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걸 최종 재배라고 합니다. 종자를 얻기 위한 이런 재배, 최종 재배인데, 그래서 우수한 종자를 생산할 목적으로 재배하는 걸 최종 재배라고 하는데, 자, 최종 재배를 할 때 종자는 최종 재배에 사용하는 종자는 원종표 또는 원원종표 등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우수한 종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재배에 사용하는 종자는 원종표 또는 원원종표 등에서 생산된 믿을 수 있는 우수한 종자여야 된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요. 최종 포의 선정, 포라고 하는 것은 그 최종을 위한 종자를 기르는 장소입니다. 최종 포의 선정. 둘째 줄에 감자는 고냉지에서 옥수수와 십자, 화과 작물 등 이 품종 안에 자연 교접이 많은 것은 격리 포장에서 채종한다. 아까 전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밑줄자. 감자는 고냉지에서 채종하는 게 좋죠. 고냉지 채종포가 좋고요. 옥수수 십자화과 작품은 격리 포장에서 채종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자연 교장률이 높으니까. 그 다음에 재배 조치. 밀식을 삼가며 도복, 뱅충해를 적절히 막고 질소비료의 과용을 피하고 인산칼리 기타 미량요소를 충분히 사용하며 특히 미량요소의 결핍이 없도록 하고 균일하고 충실한 결실을 유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최종 재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종 재배를 한다라고 한다면 영양 생장보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생식 생장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로 비료를 준다라고 하더라도 질소비료는 영양 생장기에 많이 질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생식 생장기에는 주로 PK, 다시 말하면 인이나 칼륨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최종 재배를 할 때는 인산칼리 등의使用을 좀 많이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질소비료는 과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확은 보통의 경우보다 약간 이르게 하고 모양이 좀 정상적인 모양이 아닌 이행립이나 햅잣물이 섞이지 않도록 세척하고 조제할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잘 건조하여 습하지 않는 곳에 저장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종자용 곡물을 포장할 때는 세가마니 등을 쓰며 품종명을 기입해서 표시를 해놓고 어떤 품종이고 이것은 체종에 해당된다라는 걸 표시를 해놔야 되겠지. 그래 종자라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건조해서 보관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4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이제 영양 번식이 나오는데요. 자, 영양 번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양 번식은 자연 영양 번식이 있고 인공 영양 번식이 있습니다. 영양 번식은 종자에 의한 번식이 아니에요. 종자 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양기관, 그 작물의 영양기관이 번식의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 영양 번식인데 자연 영양 번식은 예를 들어서 감자의 덩이 줄기나 고구마의 덩이 뿌리 같은 거죠. 그래서 감자는 덩이 줄기입니다. 고구마는 뿌리입니다. 고구마의 덩이 뿌리입니다. 그렇죠?
곱뿌리입니다. 곱뿌리. 고구마는 뿌리입니다. 감자는 덩이 줄기입니다. 그래서 감자의 덩이 줄기나 고구마의 덩이 뿌리가 그 뿌리 자체에서 새싹이 돋고 새싹이 돋고 새싹이 돋고 이렇게 뿌리 되는데 새싹이 돋고 새싹이 돋고 새싹이 돋고 해가지고 번식이 되죠. 이런 게 영양 번식인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런 영양 번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걸 자연 영양 번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공 영양 번식은 뭐냐면 인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접을 붙여준다, 접목을 해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지목을 해준다든지 가지를 확 휘어가지고 희무지한다. 땅속에 희무지한다라든지 지목을 해준다라든지 또는 분주를 한다. 삽목 끝꽂이 분주를 한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으로 영양 번식을 인공적으로 해주는 게 인공 영양 번식입니다. 자, 영양 번식의 장점. 종자 번식이 어려울 때 주로 이용이 된다. 그러면 이 중에서 354페이지 1번 종자 번식이 어려울 때 영양 번식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영양 번식만 가능한 게 있어요. 마늘, 무화과, 바나나, 감귤이요. 자,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오로지 only 영어입니다. 오로지 영양 번식만 가능한 거. 번식만 가능한 거. 영양 번식만 가능한 것에 어떤 것이 있느냐? 마늘, 무화과, 바나나, 감귤. 마늘, 무화과, 바나나, 감귤. 그래서 마늘, 무화과, 바나나, 감귤은 영양 번식으로만 번식이 가능하지 종자 번식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영양 번식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량한 상태의 유전지를 쉽게 영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다. 우리 이제 종자 번식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 이제 잡종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순수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이러지만은 영양계를 우수한 영양계를 번식의 도구로 그대로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우량한 상태의 유전지를 그대로 영속적으로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암소의 어느 한쪽 그루만을 재배할 때 이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호프는 암그루가 재배되는데 종자에서는 암그루와 수그루가 함께 나오므로 암그루를 영양 번식시키면은 암그루만 재배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암수의 어느 한쪽 그루만을 재배할 때 우리는 영양 번식을 할 수 있어. 종자 번식을 하면은 유전적 성격에 따라서 암수가 일정한 비율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호프 같은 경우에는 암그루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암그루만 영양 번식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접목을 하면은 수세가 조절이 된다라든지 풍토 적응성이 좋아진다라든지 뱅충에 대한 저항성이 좋아진다라든지 열매가 많이 맺혀진다. 결과의 촉진이라든지 품질이 향상된다라든지 수세가 회복된다라든지 이런 등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접목을 통해서. 자, 이런 등등이 영양 번식의 장점이다. 자, 영양 번식을 하는데 이제 분주다, 지목이다, 삽목이다, 접목이다 뭐 저기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